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표정이 현격하게 대비됩니다. 승산을 잡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공천 속도를 올리며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방향조차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변은 없는 것일까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금 단수 공천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우상호 1호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그다음 세 번째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이렇게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뭐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까? 방향이야 정해져 있죠. 방향이야 정해져 있죠. 방향이야 이제 개혁 공천, 국민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천, 그리고 세대 교체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라든가 중진들이 나는 이제 다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광역단체장 도전한다는 거, 이런 것들보다는 젊은 사람, 그리고 좀 그동안 당에서 좀 투쟁력을 좀 많이 앞세워서 선명하게 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공천하겠다는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민주당에서 빨리 이제 공천을 이제 확정 지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천 확정 지은 곳은요, 국민의힘이 지금 광역단체 현역을 좀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선수를 확정 지어 가지고 좀 일찍 뛰어서 선거 이제 운동을 좀 길게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좀 일찍 결정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각 당은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 전국 선거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이게 한 축일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란이 발생하고 대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중적 판단,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전선을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이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첫 선거인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가. 이건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로 나타나는 건데, 뭐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습니다. 6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을 거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정당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와 국민의힘 두 정당을 대비해 보겠죠. 근데 민주당이 좀 초반에 약간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열을 정비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좀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라고 하는, 소위 내란 문제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정당 지지율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따라서 공천도 민주당은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선상에서.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일단 후보자를 받긴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공천이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나쁘진 않다. 하지만 3개월이면 엄청 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누구 말대로 고개 쳐들면 작살나는 거니까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소위 유권자들한테 표를,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야죠. 자, 먼저 이것부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방금 김종욱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1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2번 내란 청산 또는 윤석열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이제 중간평가 성격은 매우 강하죠.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본인이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라라고까지 했었는데, 그 거품이 이제 상당히 많이 껴가지고 하락폭도 컸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다행히 어제 또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란의 어떤 중동 사태가 터졌을 때 같은 이제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2%포인트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12%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뛰었으니까 내려간 것도 낙폭이 크죠.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많이 올리니까 내려가는 것도 그만 크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고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겨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거는 주식 시장 말고는 딱히 내세운 게 없어요. 본인이 불리한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운 성과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그걸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그걸 가서 공격을 하면서 청산해서 바로 세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그 국민의 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지 이번에 내란 종식이 될 거다라는 그 프레임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요. 네. 우리는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법을 희화하고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느냐 이 부분에 이제 저희는 방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법 파괴 3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를.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없는 지도자가 나왔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명 살리고자 한 명 살고자 이렇게 법을 바꿔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하면 작년이었나요? 갤럽에서 여론조사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질서라든가 법치주의 파괴한 거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지금 불안한 거, 환율에 대한 위험성 있는 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시원하게 잡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로 우리는 중간 평가의 성격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걸 봅니다. 반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언제 빚내서 주식하라고 얘기했나요? 대통령이? 얘기했죠. 예, 대통령.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 근거를 말씀하세요. 제가 왜 그래 아침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빚내서 주식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또 특히 뉴스토마토에서도 증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어떤 사람이 빚내서 증권에다 투자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빚주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2,400에서 6,300을 인위적으로 올리니까 시장이 대통령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 말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얘들 이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두 개 때문에. 네네. 하지만 상법 개정, 소위 예를 들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것이 결합돼서 올라간 거죠.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조정을 할 때도 빨리 내려오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올렸고 그것 때문에 우르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예를 들면 국민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비판을 하더라도 저희가 상식적인 방식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내란 규정, 내란 프레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그럼 내란 프레임을 짰습니까? 법원이 내란 프레임을 짰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법원이 결정한 건 좋아요. 법원은 아직까지 최종심이 안 났다고 치더라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 내란 규정을 한다. 그럼 내란이 아닙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시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개혁 3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었다? 논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법원과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이걸 제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정치를 하다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 제가 입법부에 저는 임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의미로 공방을 주고받았으니 본주제로 좀 넘어가서 할 말이 많지만은 네, 본주제로 네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서 지금 일반적 시선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나올 주자들도 많고 자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기나 인천,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영남 외에는 특히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서울은 또 예외입니다만 뭐 호남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자치단체장의 현역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심이 너무 서울 특정에게만 좀 몰려 있지 않나. 특히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 현역 단체장들 그대로 공천받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종의 물갈이도 좀 예고한 것 같고 그래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마저 배제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좀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공천보다는 오히려 전당대회에 관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메시지 내용을 이제 내는 걸 내용을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네네. 선거에서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되겠다는 사람으로 좀 보이기는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당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총괄한 사람이 누구죠? 장동혁 대표입니다. 근데 네네. 장동혁 대표에게 또 사퇴하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를 희망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나와서 당선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국민의힘의 선거를 총괄한 사람한테도 사퇴하라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모순인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5선을 포기하는 건가? 5선이라 하면은 왜 5선 5번이나 서울시장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시민들 피로감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인 거고 필연적으로 5번이라 했다 하면은 그 전에 있는 성과들이 너무나 눈이 부셔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5번, 6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 시장이 아마도 자기 전당대회를 아예 목표로 두고 장동혁 대표를 때리고 그러면은 대립각은 당 대표하고 이제 맞서는 각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각을 이용해서 차기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 전략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 시장이 지금 명태균 관련된 사건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이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아직 불출마 선언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은 본인이 장동혁 대표를 때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요. 본인이 만약 공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내가 비판했다 해가지고 옹졸하게 나에게 공천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 공천 받아서 선거에 나갔다고 칩시다. 나갔는데 떨어졌다 치면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선거 전략이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장동혁 대표를 때려서 선거에 지면은 공천을 못 받으면 이래나 저래나 장동혁 대표 탓을 하기에 좋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를 안 때리는 게 오히려 본인은 정치 전략적으로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를 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대변인이 현역 서울시장을 엄호가 아니라 좀 비판적 접근을 해서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민주당이 만약에 서울로 국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 현역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대 또는 가장 위협이 되는 상대는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 수치와 네. 그다음에 추세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오세훈 현 시장이 일단 연달아 2번 5선입니다만 최근에 연달아 2번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좀 경쟁하기 어려운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경제지에서 제목이 뽑은 게 D-90 민주 공천 속도 국민의힘 노선 갈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선거 앞두고 내부의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일단 당 지도부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와 또 반대 측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오세훈 현 시장을 상대 축의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런 구도인 것 같아서 당 지도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되치기를 하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포기한다? 그럼 서울시장을 포기한 거다라고 좀 판단해요. 근데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지역이 국민의힘도 알겠습니다만 서울과 부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서울과 부산인데 서울이 가장 민주당이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출렁여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이나. 근데 최근 추세는 어떠냐면 거의 고정적인 숫자로 가는 모습들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도층 같은 경우가 이제 변동을 별로 안 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변동을 왜 안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예측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전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절윤을 주장하는 사람과 절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중도층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씨를 옹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그냥 그렇게 하셔라,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당을 위해서라도 내란을 한 사람과 절연하는 건 상식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선거에는 민주당에게 이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민주주의 정당사에서는 좀 국민의힘도 태도를 바꿔서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민주당에서는 일단 서울만 먼저 얘기해 보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고 대립하고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경쟁력마저 배척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온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과 약간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중도 보수, 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중도 보수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로, 중도 성향의 정당을 만들어서 당 대표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3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호남이었죠. 그렇죠. 네. 예. 호남, 그때 중도라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32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호남 뭐 베이스라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그 회신을 준다면 15일까지 회신을 주겠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나오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선명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견지를 해온 안철수 후보가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 지금 나경원 후보, 신동우 후보, 안철수 후보 정도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 좀 더 분위기가 쏠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게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무죄 복면가왕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오세훈 시장은 이제 현역 주자니까는 오세훈 시장은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밑에서 먼저 하위 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사람들 정리를 해서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 경선 후보들과의 같이 치열하게 붙으면서 이제 정리한 그런 이제 에너지로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붙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붙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시장의 결심이 좀 어떻게 따라서 안철수 많이 카드의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역구가 분당이죠. 분당이기 때문에 좀 네. 명분이 좀 약하지 않냐. 그리고 장동혁 체제를 옹호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체제를 옹호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금 아무래도 당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이제 좀 똑같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냈던 메시지마다 본인이 안철수 의원은 SNS 통해서 또는 이제 발언을 통해서 네. 쭉 일관되게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옛날에는 조금 뭐랄까 간 본다고 그래서 간철수 얘기 있었는데 네, 있었죠. 그런 의미가 확 식혀버리는 이제 그런 태도를 작년 전당대 이후부터 쭉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현실성은 어떻게 봅니까? 우호성이 이제 평가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방금 나왔죠. 이제 분당의 지역구니까 뭐 그 좀 경기도 더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대선까지 나왔던 사람이 어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국민이 이제 인지하고 있는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국민들의 좀 특히 서울 시민들이 좀 새롭게 우리 당 후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문 경기도 인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언론의 평가가 국민의힘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유정복 지금 시장이 지금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이 어쨌든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1월 말에는 사실 굉장히 가깝게 붙는 그런 여론조사 나온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현실은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실은 굉장히 낮아진 거는 낮아진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정복 시장을 그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유정복 시장이 지금 거기서 선수도 지금 3선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3선 하고 또 인천시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도 했었고요.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유정부 시장을 대체해서 나올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경기도는 그런 평가가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유승민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김민수 최고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의 성향이 좀 강하죠. 그리고 그분이 여론조사를 붙이면요, 아직까지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 뭐 압도적으로 앞선다거나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당 지도부가 지금 타진한 상태입니까?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진까지 갑니까? 검토를 하고 도전까지?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진은 저는 밝히기가 좀 곤란하고 하여튼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유승민 이제 의원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선명한 사람이 나가서 아예 네. 각을 세우면 낫지 네. 않겠느냐라고 해서 김민수 최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김민수 최고보다는 아마 유승민 이제 전 의원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역별로 가보죠. 그러면 민주당 가겠습니다. 뭐 인천이야 박찬대 의원으로 정해졌고 경기가 지금 사실상 3파전 아니냐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있고 그리고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는 추미애 의원이 있고 그리고 친명계로 분류를 하죠. 친명 의원들 또 연대를 하면서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준호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전 누가 되건 상관없다 생각. 워낙 제가 볼 땐 경쟁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좋은 거란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게 매우 좀 따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매우 높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되게 높은 상황이어서 이제 문제는 경쟁 자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진행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약간 좀 태도가 좀 약간 이랬었는데 살짝 좀 온도가 내려가는 측면이 있어서 바짝 엎드렸죠. 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건강한 제가 볼 땐 경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좀 당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있냐면 경기도라는 지역이 좀 유권자한테 죄송합니다만 민주당한테 좀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역동적이고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또 흐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크호스로서 이제 한준호라고 하는 뭐 많이 젊지는 않던데 그래도 젊고 그다음에 좀 스마트한 이미지의 인물이 만약에 역전을 한다면 상당히 민주당의 역동성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또 김동연, 추미애 두 분의 지지도가 또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좀 편안한 경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서 인천 경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서울이 고민스러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도 별로 고민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계속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 안 나오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3일 전에.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나온다는 의원들을 왜 나오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안 되는 이유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선거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딱 해서 딱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잘 알아듣기 어려운 방식의 그러니까 이제 길을 뭐 닫으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정복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지도부를 신뢰하고 존중을 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끊어서 예. 죄송한데 그 부분 차이가 있는데 그걸 왜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시니까. 이게 공천의 기준이 지도부를 신뢰하고 따르고 지지하느냐 아니면 지도부를 비판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증거가 아니죠.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왜냐하면 여러 계속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기준, 이어나가시는 게 오세훈 여러 가지 시장은 기준 계속해서 중에 비판. 하나인 거고요. 네.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가장 네. 중요한 거죠. 여론조사라든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역량이라든가. 승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당과 함께하는 일치된 지도부와 함께하는 일치된 목소리가 우선인지 저는 그 점이 지금 가장 계속해서 궁금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역량이 있고 인기가 있지만 계속 지도부를 공개하면서 우리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그렇게 합니까? 아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천 기준에서 최종적으로 총합적으로 봐서
그 기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단 부분은, 하나의 기준으로 네.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좀, 그 부분은 이해했고 드립니다. 좀 전에 질문. 그리고 아까 자,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은 전혀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최근 소식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거죠. 그 어제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네, 네. 기사도 나왔던 내용인데 최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 모든 정당에서는요. 후보들이 처음에 난 안 나가겠다라든가 또 난 생각이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당이 필요해서 설득해서 야 여기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해서 공천 줘가지고 실제 성공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 네네. 반대도 있습니다. 난 꼭 나가야 돼. 라고 하는데 당에서 보니까 야 이거는 이번 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득을 시켜서 주저앉힌 경우도 있고요. 반대 경우도 많아요. 또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아마 선거를 해봐서 아실 건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왜 좀 이상하다 식으로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좀 일단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지금 서울에는 안철수 카드가 부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다시 유승민 카드를 한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만 아까 동의하셨던 대목이 경기와 인천은 지금 뭐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수도권 같은 경우가 항상 여야가 왔다 갔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하는 곳이었는데 서울은 좀 많이 보수화가 됐었고 경기, 인천은 솔직히 지난 총선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민주당의 텃밭화가 된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짧게 부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국민의힘. 부산에 지금 박형준 시장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두 분과의 경선 치열한 경선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전재수 의원이 사실상 확정이고 전재수 의원이 아마 단수 공천을 받아서 나올 것 같아요. 경선 형태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 부산에는 유력한 건 전재수 맞습니다. 의원 네. 말고 지금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경선에 뛰어든 사람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선 부산에 있나요? 민주당에 네네네. 있죠. 누구예요? 제가 재성. 이상하는데 예, 이성재 그래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재성 아마. 이재성 예.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그러시면 안 돼요. 현 시당 위원장이었는데. 그죠. 제가 이름이 생각나서 예, 그럴 수 있죠. 너무 많은 시대가 네,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네. 어쨌든 전재수 의원이 사실 전국적 인지도가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이재명 네, 부산에서 워낙 막강합니다. 예. 그렇죠. 행안부 장관도 아니요,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도 네. 했었고 또 이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인지도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뭐 상황이기 여론조사 때문에 지표도 좋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떤 박형준 수사 시장으로 결과에 갑니까?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부적합하다 생각하지만 전재수 후보랑 붙을 사람으로서 누가 좋은가 여기서 보면요. 네네. 좀 선명하고 야당과 좀 나서서 싸워서 투쟁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전재수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천을 받아서 수사받고 있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역 박형준 시장은 물론 부산시장은 잘 이끌었습니다. 잘 이끌었지만 뭐랄까 여기도 장동혁 정치적으로 체제에 보면은 대해서는 아니요, 좀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런 그렇게 뭐 딱히 오세훈 시장과 비교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다라고 할 정도로 박형준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동훈과 동급이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네. 근데 하여튼 박형준 시장은 그런 면에서 선명성이라든가 시정은 잘 이끄는 건 맞아요. 맞는데 네. 선명성이나 투쟁성 면에서는 주진우 주진우, 의원, 네. 주진우 의원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가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산 시민들은 전재수라는 인물이 나온다, 논란의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잘 싸우고 선명한 사람이 나와서 같이 붙어주면 흥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주진우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부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에 한번 오거돈 시장이 한번 탈환을 한번 이겨 본 적이 있죠. 이렇게 이번에 이기게 되면 탈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부산에 대해서 염려가 부산이라든지 PK, TK의 염려가 민주당이 너무 압승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오히려 영남은 또다시 똘똘 뭉쳐서 좀 견제 심리로 간다. 이런 막판 심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미 저희는 경험했죠. 총선 네네. 때 내부적인 조사에 의하면 뭐 5에서 한 7석까지도 상황이 좋게 나왔었는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 한 2, 3일 동안 확 뒤집히면서 네, 그렇죠. 전재수 의원 한 명만 그렇죠. 당선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특히 TK, PK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매우 겸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땐 전재수 의원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네. 예, 뭐 좀 그런 상황이어서 단수 공천을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계속 사법 뉴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걸고 넘어질 문제는 아닌 거라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재수 의원 스스로는 본인이 무죄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기소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전재수 의원이 부산 지역에서는 뭐랄까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예를 들면 좀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되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부산 토박이 정치인이라는 네, 이미지가 훨씬 네, 더 강하기 그런 때문에 네, 네. 좀 경쟁력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번에는 좀 지난 총선의 경험에 빗대어서 좀 민주당이 좀 더 세밀하고 겸손한 자세로 부산 시민들에게 좀 민주당이 소위 이 시정을 갖다가 다시 탈환해서 운영하게 되면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가.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고 해수부 이전 이런 게 있으면서 부산 시민들이 좀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하에서 부산 경제가 나름대로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비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재수라고 하는 매우 토박이 정치인이 잘 설명해낸다면 좀 지난 총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에게- 장담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렇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지원 유서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친문이 이제 나와서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나올 수 한번 있을까요? 지난번 총선 때 네, 예, 그래서 문재인 좀- 전 대통령 돌았잖아요. 네, 한 바퀴 네, 돌았는데 그때 안 돌기 전에 8석 9석이 민주당 나올 수 있다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역효과가 났습니다. 네. 대단한 역효과가 났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참전을 하게 되면은 부산시장 선거에 참전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알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이거는 각각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1분 정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국민의힘 먼저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면 거기에 가장 강력한 적수를 내서 무조건 원내 진입은 막겠다는 방침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가게 되면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최소한의 예우를 차림이 연대할 것으로 보이는지, 이 질문들을 각각 던지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먼저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네.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출마하고 말고의 문제는 조국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거연대라는 틀 속에서 배치가 되는 거다. 네네. 선거연대가 없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진보적인 상징성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 꽂겠다. 전 이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또 전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네네. 본인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 소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역에 출마해서 본인이 자신의 정치력으로 그것들을 관찰해냈을 때 조국과 조국혁신당에 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런 원칙적인 자세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네. 전 대표가 무슨 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창당을 네. 한 것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닌데 네, 네. 우리의 이제 상대해야 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과 우리는 이제 공천 경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또 공정 경쟁이 아니라 그쵸. 본선 경쟁. 본선 경쟁을 네, 하는 네, 거고 거기서 이제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 있는 어느 후보가 나왔을 경우 이 후보만큼 우리가 꼭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이걸 자객 공천이라고 그러면 네. 전략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싸워야 될 지방선거의 상대는 아닌 거죠. 네,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요구사항이 우리한테 요구사항 아니고 본인의 희망사항은 원내에 들어와서 친한계에 계속 활동하기 위한 구심점, 그리고 원내에 들어와서 친한계의 어떤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네네. 한동훈 대표의 상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의 상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대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